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머리맡을 휘저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주 차가운 물을 얼음에 채워 보냉병에 넣은 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며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켜지 않으면 옆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쥐어뜯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거든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지 12년, 그동안 왜 고비고비가 없었겠어요. 남들이 겪는 자잘한 사건 사고가 없으면 그게 어디 결혼이고 가정생활인가요? 시어머니 꼴지레, 시아버지 헛소리, 친정 무시. 그냥 다 시자 붙은 집이니 그러려니 하고 한기로 돕고 한기로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싸워도 보고 나름 반항도 하고 다시는 안 본다 선언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를 보면서 이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구나. 남의 눈에 이쑤시개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는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집신장수, 고무신장수 엄마 얘기 아시나요? 한 아들은 집신을 팔고 다른 아들은 고무신을 파는데 그래서 그 엄마는 날이 맑으면 고무신 안 팔릴까봐 걱정, 날이 굳으면 집신이 안 팔릴까봐 걱정을 한다잖아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어미라도 자식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고요. 저한테 6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나도 너무 시집살이에 기가 질렸고 너 사는 걸 봐도 그렇고 며느리 들어오면 일절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지긋지긋해.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거 아세요?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자신만만한 시어머니가 더 얄밉다는 거요. 본인은 스스로에게 너무 당당하고 떳떳한데 상대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데 쟤는 왜 나의 진심을 몰라줄까? 진짜 고생 안 해봐서 자기가 행복한 걸 모른다라고 상대를 깎아내리기에 딱 적당한 사람인 거죠. 글쎄,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니까요. 맛있는 거 해서 주고 싶은 거 엄마 마음 맞죠.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 좋은 거 장받아가 시간 정성 들여 해놓은 음식 그냥 가져다 먹는 거니까 상대가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겪어보면 실제 그렇던가요? 나름 살림이라는 게 잘하건 아니건 나만의 흐름이 있고 규모가 있는 건데 불쑥불쑥 오는 반찬과 음식들이 반가울 리 없잖아요.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 취향의 것도 아닌 누가 봐도 아들 취향, 제 남동생이 좋아하는 걸로 그득 채운 보따리가 왜 밤 같겠어요. 몇 번 애둘러 고사하다가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지 올케가 주셔도 잘 안 먹고 쌓아뒀다 버리는 거 스트레스니까 더 이상 안 주셔도 된다고 했다나 봐요. 그리고 김치도 무슨 호텔 김치가 자기 입맛에 더 맞아서 거기 거 그때그때 생김치 사 먹는다고 냉장고에 김치 그득 넣어두면 김치 냄새 때문에 다른 음식도 이상해진다고 싫다 그랬다나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옳게 욕을 굽이굽이 하시더라고요. 배가 불렀다는 둥, 고마운 걸 모른다는 둥,
시집살이를 안 해봐서 아주 기고만장이라는 둥. 그런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가져가서 안 먹으면 버리지. 노인네 속볶이에 굳이 저렇게 말하나 하다가 헛뜩 제 입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매번 싸주시는 음식 처리하는 게 진짜 곤욕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맞벌이인데 집에서 뭘 그렇게 해 먹겠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 토스트 먹고 점심 저녁 거의 밖에서 다 때우고 들어오는데 냉장고 하나가 터져나가게 음식이 쌓여가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였습니다. 저야 몇 년 그냥 입 다물고 받아오다가 남편이 다이어트 선언하면서 절대 뭐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이후로 그 스트레스를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제가 시어머니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저희 엄마가 같이 욕하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이고 노인네 기운도 뻗친다 진짜. 그게 지 입에나 맛있지 젊은 애들 입맛에 맞아? 알아서들 먹고 살게 두지 왜 사서 고생을 해놓고 욕은 먹어. 사람의 지혜가 없네. 지혜가 없어. 차라리 돈으로 주지. 에이구. 딸 엄마일 때랑 아들 엄마일 때 입장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 누워있는 엄마에게 그때 엄마가 그러지 않았냐. 엄마도 차라리 돈으로 주라고 했다가 아주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나요? 여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날 세우고 싸우는 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런데 제가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겠어요. 그냥 그 입장에 놓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변하는 게 당연지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났더니 일단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뭐라 떠들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 끝까지 손톱 아래 가시처럼 계속 불편하고 옥신거리고 때로는 비명이 앙나오게 사람 속을 뒤집는 존재. 시누이만 빼면 시댁은 어느새 제 안중 받게 되었죠. 시누이는 남편과 띠동갑보다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시부모님 금슬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여튼 그때는 좋으셨나 봐요. 제가 처음에 나이 차이 듣고 너무 놀라서 어쩜 그렇게 다정하실 수가 있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하시던지 옆에서 남편도 막 뭐라 하고 시부모님이 눈에 띄게 얼굴이 벌개지셔서 그 다음에는 일절 말을 안 했지만요. 따지고 보니 남편이 21살 때 생긴 늦둥이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45이니 시누이야말로 한창 때지요. 그런데 시집와서 처음 정말 조카인지 시누인지 모를 나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나무인 건방져도 요즘 애들이 이런가 하면서 넘겼고요. 같이 사는 거 아니니 만날 때만 어이없고 며칠 혼자 씩씩거리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시누이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집에 있는 부모님과 정말 미친 개처럼 싸워대다가 저희 집으로 툭하면 치고 들어올 때부터였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주의였는데 남편이 정말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자기 수술해도 되냐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수술 얘기를 하길래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정말 친한 언니랑 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결혼하자마자 수술 얘기하는 남자가 어딨냐고, 의심을 해야 된다고 펄펄 뛴 정도로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로 아이를 원하지 않고 아이가 생길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싫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수술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수술을 했거든요. 양쪽 집에서도 다 아셨고, 워낙 저희 집은 자손에 대한 큰 열망이 없는 집이라 너희 알아서 해라 라는 주의여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사실 시댁에서 보인 반응이 몹시 의외였습니다. 장남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술까지 감행하면 어지간한 부모님들은 펄펄 뛰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비합리적이면서 그건 또 너희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엄청 합리적인 것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는 얼결에 딩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딩크로 살면서 둘만 오붓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뜬금없이 고등학교 수험생 뒷바라지라는 복병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것도 시누이가요. 도저히 엄마랑은 못 살겠다고 밥만 먹고 공부만 할 테니까 오빠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를 그냥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식비며 다 될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펄펄 뛰며 거절하려고 했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부끄러워 이때까지 오빠 노릇 제대로 해준 적 한 번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오빠 노릇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또 어이없게 남편의 마음이 이해도 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차 많이 나는 동생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집에 가서도 살갑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시누이가 오빠 오빠 하며 달려들면 다 큰 기집애가 어디 이렇게 콧소리 내며 달라붙냐고 매몰차게 내치곤 했거든요. 어쩔 때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 어떤 놈이 잡아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옆에서 지키는 기사 노릇 한다는데 당신은 딸버린 저 여동생한테 왜 이렇게 쌀쌀 맞아? 가끔 보면 좀 과해. 딸뻘이라니? 요즘에는 이 정도 나이 차 나는 사람 그래도 있어. 내 주변에도 몇 명 있단 말이야. 아니, 내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잘 좀 하라는 거지. 아, 몰라. 난 어쨌건 그냥 좀 그래. 제 어렸을 땐 내가 한창 군대도 가고 여러모로 바쁠 때라 그다지 정이 갈 일도 없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동생한테 너무 쌀쌀 맞은 것 같아. 그래도 해줄 건 다 해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남편이 딱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시누이에 대한 얘기 일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3년만 데리고 있자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진짜 천하의 못된 여자가 될 것 같았다는 건 둘째치고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얼이 빠졌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얼결에 저는 그렇게 고3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자기 밥만 먹고 공부만 한다 그랬던 그 말은 순전히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3년이 정말 너무나 지옥 같았어요. 늦게 끝나는 학원 라이딩도 다 제가 해야 했고 투덜거리면서 맛있다 없다 있는 대로 불평불만하는 음식 시중 다 들어야 됐고 고3 히스테리 왜 제가 받아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누이 때문에 제가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질을 낼 때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 눈치를 좀 보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좀 이해를 못 해주냐.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3년뿐인데 계속 이렇게 유세 떨면 자기도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함께 살면서 그 3년이 가장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시누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희 집에 머무르는 하숙 생활도 3년으로 끝이 났던 거죠. 저 내심 시누이가 재수하겠다고 징징거릴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방대 흔쾌히 가겠다고 하고 시부모님도 재수하지 말고 일단 합격한 데 가라고 지방에 자취방 후딱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가 눈에 안 보이니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어쩌니 저쩌니 해도 고마운 게 좀 있었는지 시누이 대학 합격 후에 저한테 좋은 가방 하나 사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너무 애썼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달은 시부모님도 저한테 아무런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도 다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시누이가 아주 큰 사고를 치며 증명했다는 겁니다. 대학교 가서 첫 여름방학 때 선언하더라고요. 글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는 같은 대학 학생이었는데 누가 봐도 정말 어디서 곤궁하게 빌어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고 더 난리가 난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놈 자식을 없애버리겠다느니 이놈 기집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버리겠다느니 어딜 대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임신을 하나 하면서 진짜 말리지 않으면 큰일 치를 것처럼 펄펄 뛰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의 고집은 정말 황소 고집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결혼을 할 거고 아이도 낳을 거라고 벅벅 우기는 거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처음에는 난리 치던 저희 시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시누이 말대로 결혼을 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인생 빨리 찾아가면 그것 또한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순탄하진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그 남자가 또다시 바람핀 게 걸리고 그것 때문에 중내산에 울부짖고 난리 치던 시누이는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잃고 나니 그 남자로서도 더 이상 시누이와 결혼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집까지 다 구해놓고 함께 들어가 동거까지 하고 식장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고집으로 시누이는 학교까지 그만두고 그냥 다시 시댁으로 올라와서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살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생활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시댁이 아주 여유로운 집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게 없었습니다. 대체 저 돈이 다 어디서 날까? 혼자 궁금해하던 그때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 남편 놈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날백수 건달로 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바를 때 대체 돈이 어디서 나나 궁금했는데 그 돈이 제 남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었더라고요. 처음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남편한테 정말 다시 없을 만큼 화를 내며 펄펄 뛰었습니다. 이거는 이혼감이 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장 시누이가 샀던 거 다 환불해서 현금 만들어라까지 오만 난리를 다 쳤죠.
그리고 이성을 잃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아가씨, 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가씨 힘든 거 알고 큰일 겪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러고 살 순 없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오빠 돈으로 그렇게 사치하고 사는 거 나보기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르르 따져 묻자 거기에 대한 신우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한테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다 오빠가 알아서 준 거죠. 그리고 우리 남매 사이에는 언니가 모르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언니는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요. 그리고 나는 살아보니까 그냥 결혼해서 살거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혼자 마음 편하게 용돈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요. 저는 오빠가 제 이런 생활 계속 유지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오빠 마음이 바뀌면 그건 순전히 다 언니가 우리 남매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 언니 많이 원망하고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움받기 싫으면 오빠한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빠가 할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대화가 없다 손 치지만 이런 걸로 저한테 전화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언니 예의 아니에요. 예의 차려요. 그렇게 전화하고 끊은 신우의 말에 저는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 쓰고 똥 싼 놈이 화를 내도 어이가 없는데 이건 또 무슨 사연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수술을 하고 딱 하나 후회되는 게 있었대요. 자기 욕심에 더 이상 아이 낳지 않겠다고 수술은 했지만 이게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손주에 대한 기대를 모두 뺏어버린 게 아닌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할 즈음 조금 어이없긴 하지만 시누이가 임신을 하면서 자기가 채워주지 못한 손주에 대한 마음을 저 아이가 그래도 좀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마음에 빚을 덜듯 좀 고마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된 후에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하든 좀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저한테 조금만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나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 몸 자기가 고집부려 수술해놓고 시누이가 임신했다가 아이 잃은 것이 마음 아픈 것도 알겠는데 그 피해를 왜 제가 봐야 하나요? 거기에 대해 얘기했더니 너무 매몰차다며 오히려 저한테 정없고 매몰차한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사람 말을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매몰차고 싸늘한 여자밖에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난리를 부리니 남편이 조금씩 제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시누이에게 주는 용돈을 조금 줄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가 이것저것 따로 투잡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만큼 메웠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월급과 보너스 건드리지 않고 신우에게 주는 용돈은 알아서 따로 벌던가 충당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은 없어서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신음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알아서 해라 라고 모른 척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제가 그래도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도 한번 앵돌아지면 그 마음 절대 안 바꾸거든요. 제가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으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이의 용돈을 위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소홀하면 제가 또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게 있어서 사는 거 2배, 3배로 힘들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우이에 대한 남편의 노력은 그냥 딱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으려나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수심 깊은 얼굴로 저한테 주섬주섬 논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런 얼굴로 논의할 게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또 어디선가 사고가 터진 거고 그 사고는 거의 대부분 신우이와 관계된 것일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정신 차리나 싶었는데 신우이가 또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결혼하려다가 파혼한 그 남자랑 말이죠. 그 남자가 아마 바람피던 상대 여자하고 완전히 깨지고 다시 신우이와 만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멍청한 신우이는 그걸 또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다가 또 덜컥 아이를 가졌다네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이번에도 또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쩌겠냐 결혼해야지 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깨진 접시는 반드시 다시 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결혼 전에 킨스키라는 취미 생활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있는 도자기 수리 기술인데 그 킨스키가 깨진 그릇 사이를 옷으로 메꾸고 그 메꾼 자리에 금분이나 은분을 칠하거나 그대로 옷을 드러내면서 마치 깨진 자리가 장식인 것처럼 꾸미는 도자기 수리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깨진 것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어쩐지 그게 예쁘다기보다는 조금 서럽고 슬퍼지더라고요. 깨진 부분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도 맞지만 쓰다 보면 그 부분은 꼭 다시 금이 가거나 그 주변에 잔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걸 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깨진 그릇 붙이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한 번 깨진 건 또 깨진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사실 저희 신우를 보면서도 내내 제 머릿속으로 휘감았던 건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그냥 알았다. 이번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 놈이 신우이 작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대출을 크게 받아 신혼집을 좀 크고 좋은 걸로 구해주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결혼하고 내내 대출금 갚다가 간신히 대출에서 벗어난 게 2달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집 대출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이 인간이 정말 돌았나 미쳤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짓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어깃장을 놓고 남편과 며칠을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냉랭하게 그지없는 며칠이 지나고 속에서 천불이 솟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오더라고요. 무심결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누구라고 소개하는 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감도 안 왔습니다. 주섬주섬 설명을 하는데 어이없게도 신우이와 결혼할 남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기니 할 말이 있다나요? 아니 신우이도 아니고 신우이랑 결혼할 남자가 대체 나한테 할 말이 뭐 있나 싶어 의아해하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대요. 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대체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첫인상은 배신이 없다죠.
첫 결혼 얘기 나왔을 때 보고 아, 저거 아주 생양아치 사기꾼 놈이구나 했는데 두 번째 봐도 그 인상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마뜩 차는 얼굴로 그 앞에 가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글쎄 그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말에 오히려 황당한 얼굴로 눈을 꿈뻑꿈뻑하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아니, 신혼집 좀 처음부터 좀 좋은 집 살겠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집도 잘 사신다면서 물려받을 것도 많고. 그거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펄펄 뜁니까? 저희가 뭐 10억을 요구합니까? 100억을 요구합니까? 그냥 사람답게 다리 좀 뻗고 살 수 있는 집 좀 없는데 도움 좀 주십사 하는데 그걸 그렇게가 해주기가 싫어요? 이러니까 새엄마에 대한 나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좋은 새엄마들이 피해를 본다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싸늘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저랑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랑 제 남편이 판단할 일이고 저희 시부모님이 자식 결혼에 얼마를 쓰실지 안 쓰실지도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새엄마라뇨. 전 그냥 그 사람 오빠의 아내일 뿐이라고요. 에? 그걸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요? 부모가 당신들인데 당신들이 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무하네 진짜. 아무리 새엄마지만 족보까지 부정하는 건.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빤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당신 남편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고 쳐서 나간 딸이 나랑 결혼하는 여자잖아요. 뭐라? 표정 보니까 몰랐던 모양인데? 야,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난 또 내가 싫어서 딸 자식 집도 안 해주는 못된 엄마한테 일침 놓으려고 좀 나와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그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들은 건 그거거든요. 남편분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고를 좀 치셨고 그래서 낳은 아이 차마 키울 수 없으니 여동생으로 입적시켜서 키웠다고. 여튼 친아빠가 그쪽 남편이라고 하던데 자기도 고등학교 때 알았다고. 그때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결혼할 때 집 하나는 꼭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근데 새엄마가 너무 반대를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처음에는 이 사기꾼 놈이 누구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이딴 얘기를 짓거리나 싶어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 뭐가 조금씩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둘 정리되고 짚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매니까 닮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신우의 닮은 점들, 그리고 둘이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얼른 얘기하던 것 그만두고 서로 말을 돌리던 모습 하나하나 무심결에 넘겼던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뭔가 꿰어지고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할까요? 무슨 정신으로 그 사람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집을 해주고 싶어서 안 달란 이유가 여동생을 향한 오빠의 마음이야?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야? 그것만 대답해봐. 그 질문을 하면서 저는 내심 남편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어디서 소설을 쓰고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성을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혼자 얼굴이 하얘져서 저한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정신이 아득해져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 재산 주실 거고 그걸로 우리 노후 살 수 있으니까 신우이한테 기분 좋게 집 하나 사주자고 하대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거 팔아서요.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바로 얼굴에 날리고 싶은 거 꾹 참고 노려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싸움이 오래간 것도 제가 절대 아파트 해줄 수 없다라며 나중에 그 돈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을 때 남편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몇 년 안에 제가 친정에서 유산 받는 게 있는데 그걸로 좀 충당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부모님 유산을 왜 네가 건드리냐고 왕창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놈 자식이 나랑 살면서 내 부모님 유산 탐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실망이 컸던 참이었는데 이날이 때까지 자기 딸을 동생이라고 속인 것도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감쪽같이 속인 시댁 식구들도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사서 대대적인 소송을 벌였습니다. 사기죄에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대출해서 빚낸 것도 다 재산 분할에 제 손해로 기록을 하고 어쨌건 아주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저희 시부모님은 뒤늦게 그런 거 아니라며 발뺌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제 친정 부모님 재산까지 다 계산안에 넣은 채 자기 딸과 함께 제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남편은 이도 저도 못하는 쫄쫄이 거지 신세가 돼서 저와 이혼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도 제가 나중에 받을 재산 그것까지 다 자기 인생에 더했다가 그게 싹 사라지고 나니 자기 아빠한테 있는 대로 폐악을 부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집안이 콩가루 집안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댁이 있던 쪽은 다시는 놀러도 안 가려고요. 재산 분할 안 해주고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가득 가져올 수 있었으니 망성이지. 안 그랬으면 바보처럼 남편이 동생이라고 속인 그 시누이로 제 노년이 아주 꼬일 대로 꼬인 채 엉망진창이 될 뻔했지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살건 반드시 불행해지고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속은 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속이 아주 뒤집어지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